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우크라이나 북부 프리피아트. 모든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4호기 원자로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2000도가 넘는 흑연 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불을 끌어 달려온 소방관들은 자기가 뛰어가는 게 불이 아니라는 걸 그때도 몰랐습니다. 소련의 기술력을 상징하던 체르노빌 원전 4호기. 그 원자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재앙. 그런데 이 폭발 뒤에는 아주 지독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련의 RBMK 원자로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RBMK에는 서방국가 원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게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경납 건물입니다. 사고가 나도 방사능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원자로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콘크리트 도움이죠. 왜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원자로 노심이 높이 7m에 달할 만큼 너무 컸습니다. 그걸 감싸는 구조물을 지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경납 건물 말고도 RBMK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양의 보이드 계수라는 건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서방 원자로는 냉각수가 증기로 변하면 반응이 줄어듭니다. 자동으로 꺼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RBMK는 반대였습니다. 냉각수가 증기로 바뀔수록 반응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새벽 운전원들이 실험 도중 규정을 어기고 제어봉을 6개에서 8개만 남긴 상태에서 냉각수가 급격히 증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결함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폭발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납 건물이 없었으니까 방사능은 아무 벽도 없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때는 경납 건물이 방사능을 잡아줬습니다. 대규모 유출을 막은 겁니다. 체르노빌에는 그 마지막 방어막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건설비를 아끼려다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파산해가던 소련이 기술 선진국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전 대신 규모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오만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그 오만의 대가로 날아온 청구서가 얼마였을까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련 정부가 공식 집계한 수습 비용은 약 180억 루블이었습니다. IAEA와 UN 자료를 합산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습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집계한 총 피해 복구 비용은 2,35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냐고요? WHO와 IAEA에 따르면 수습 인력으로 투입된 청산인이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1986년과 87년 두 해에만 24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평균 피폭량은 연간 안전 기준의 무려 120배였습니다. 헬기에서 모래, 붕소, 낫, 점토를 수천 톤씩 퍼부었습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석관을 만드는데 206일이 걸렸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경제개혁, 페레스트로이카에 써야 할 돈이 한순간에 방사능재를 치우는데 다 사라진 겁니다. 제국은 이제 미래에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오늘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근데 현금보다 더 뼈아픈 타격이 따로 있었습니다. 소련의 먹거리가 오염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소련의 빵바구니였습니다. 제국이 먹는 밀, 고기, 우유의 상당 부분이 이 비옥한 흑토지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폭발과 함께 쏟아진 방사능 낙진이 이 땅을 다 덮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와 UN 자료에 따르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걸쳐 약 15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됐습니다. 한국 전체 면적의 1.5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중 농업용 땅만 약 5만 2천 제곱킬로미터였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약 84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됐습니다. 농부들은 정든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벨라루스에서만 5개 집단 농장이 폐쇄됐고 340개 산업시설이 봉쇄됐습니다. 당장 먹을 게 부족해지자 소련은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 폭락으로 바닥난 외화를 닥닥 긁어모아 서방에서 밀을 수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체르노빌은 소련의 영토만 오염시킨 게 아니라 외화 보유고와 식량 주권까지 통째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의 파산이었습니다. 소련이 전 세계에 팔아온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수만 개의 핵미사일을 가진 초강대국, 그게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체르노빌 원자로 앞에서 그 자부심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원자로 잔해를 치우려고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자마자 회로가 타버리고 멈췄습니다. 소련 정부가 자체 제작 린전 원격 제어 로봇 약 60종을 투입했고 서독의 MF 장비와 일본의 고마츠 불도저도 긴급 수입했습니다. 근데 시간당 10,000렌트겐의 극한 방사선 앞에서 서독 장비도 일본 장비도 똑같이 즉시 파괴됐습니다. 결국 소련이 선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로봇 대신 사람을 나판을 두르고 집어넣는 것. 이른바 바이오 로봇 작전이었습니다. 낙진으로 뒤덮인 3호기 옥상에서 이 사람들은 90초 단위로 방사성 흑연 잔해를 삽으로 퍼서 던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90초 동안 받은 방사선 양은 평생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초강대국이라던 나라가 수십만 명의 젊은이를 나판을 두르고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소련의 기술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유럽 위성국들은 하나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위험한 소련제 원전을 우리 땅에 둘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기술의 파산은 곧 외교의 파산이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의 완전한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국가는 기술로도 돈으로도 이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폭발 직후 소련 국영방송은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자국 냉각 주력발전소에서 소련발 방사능이 감지됐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소련 국영통신사 타스가 내보낸 발표는 단 14초짜리였습니다. 사고가 있었다. 조치 중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폭발 5일 후인 5월 1일, 키이우에서 메이데이 퍼레이드가 예정대로 강행됐습니다. 중앙당지도부는 방사선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퍼레이드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과 아이들이 방사능 구름 아래서 행진했습니다. 그날 키이우 시내 방사선 수치는 정상 배경의 55배에서 최대 120배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체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루블화 지폐도 공산당 신문도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약속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경제에선 거래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공식 시장 대신 암시장으로 숨어들었고 국가의 통제권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련 붕괴의 진짜 원인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아니라 체르노빌이었다. 수습에 쏟아부은 180억 루블은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고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개혁 정책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제국은 이제 숨만 붙어있는 거대한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빈틈을 서방 세계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빈 지갑, 오염된 땅, 분노한 국민을 등에 안고 잔 제국은 최후의 결전을 맞이합니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련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스타워즈 계획과 기술 전쟁의 잔인한 전말,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